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이제 익산 모임의 이제 강의예요. 그래서 아까 어저께 강주 모임에 이어가지고 이제 테마 161번부터 할게요. 자, 교재 몇 페이지 펴시냐면요. 275페이지 펴보세요. 자, 영역 고유인지론과 영역 중립인지론의 차이점. 요건데, 요 내용들은 이제 파란 책하고 그 내용에 되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란 책에 있는 내용들하고 이제 갈색 책, 약간 이제 내용을 비교해서 이제 저기 실어놨는데, 자, 영역 고유인지론과 영역 중립인지론에가 그 밑에 일반론자와 영역론자의 갈등 내용도 있죠. 요거는 이제 그 파란 책하고 갈색 책, 뭐 남색 책 있는 내용들 좀 적어놨고요.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역교론과 관련된 것들은 그 두 번째죠. 그래서 영역 중립 이론과 영역 고유인지 이론의 비교 부분을 좀 볼게요. 요거는 이제 파란 책에 있는 내용들 정리해놨는데, 자, 영역 중립인지 이론은 피아제 이론의 연령 발달 단계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 영역 고유인지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반대한 이론들인데, 자, 영역 중립인지론은 이제 역사의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때 역사의식은 사고력 발달 원인을 말하는 건데, 그 연령에 따라 인지 우려 발달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영역 고유인지론은 그 역사의 내용, 구조, 원리를 얼마나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 영역 중립인지론은 그 가설 영역적 사고가 잘 발달했던 것은 역사학에서는 중고등학교 시기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기 때 제일 적합하다고 얘기한 반면에, 근데 그 영역 고유인지론 같은 경우에는 영역 중립인지론이요. 예, 영역 고유인지론 같은 경우에는 가르침 방법만 달리하면 어느 시기든 다 가능하다. 예, 그래갖고 이제 이간의 뭐 이항 대비적 방식이 대표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교육 내용 조직은 이제 연령 발달 단계에 따라 조직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역 고유인지론은 이제 학습의 계열성, 학문의 구조 조직.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수학 같은 경우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아니면 뭐 곱셈, 나눗셈, 뭐 1차 방정식, 2차, 3차, 그 다음에 미분, 적분,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죠. 자, 그 다음에 영역 중립이론은 구성주의와 파라다이즘 사고고요. 그 영역 고유인지론은 내러티브인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구성주의예요. 이 구성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 피아제 이론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아제 이론하면 연령 발달 단계만 생각하는데, 연령 발달 단계뿐만 아니라 교육학 시간에 동화 조절, 평형이라는 이론이 있죠. 그래서 내적 통합, 지식의 어떤 인지구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성주의를 이제 보통 개인적 구성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개인적 구성주의에서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그 영역 고유인지론 역사과에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죠. 그래서 비고츠피의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와 함께 이제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구성주의는 영역 고유인지론에서도 뭐냐면 인식론의 어떤 배경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에서 그냥 도식화 시켜왔기 때문에 그냥 영역 중립 이론 이렇게 적어놨지만 실제로는 영역 고유인지론에서 상당히 많이 차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또 계열성의 차이 부분인데, 뭐 환경학대법이야 뭐 영역 중립인지론이라는 건 이제 다 아실 텐데, 문제는 이제 불운의 나성형 교육과정이에요. 지식의 구조,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그 파란 책에는 나성형 교육과정을 이제 그 피아제 이론하고 브루노의 이론하고 이제 결합을 시켜가지고 영역 중립 인지론처럼 설명을 했어요. 근데 영역 중립 인지론 측면도 있지만 또 내용의 어떤 구조라든지 계열성 이런 것도 강조하기 때문에 교육학에서는 나성형 교육과정을 두 개를 같이 봐요. 내용하고 이런 그 연령 발달 단계를.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접목돼 있다. 이것도. 근데 저는 이제 파란 책을 기준으로 해갖고 정리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피아제 필할렘 모형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왔는데, 이 피아제 필할렘 모형은 그 피아제 이론을 받아들이는 거죠. 연령 발달 단계를.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필 이론과 할렘 모론 이론인데, 필 이론은 이제 크게 기술이 뭐고 설명이 뭐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기술은 이제 이전에 혹은 별도로 획득한 개념과 경험 없이 이제 개별 사건이나 형상을 보는 구체적 사고기에 접합한 방식이고 기납적 방법하고 관련돼 있죠.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 설명은 경험뿐만 아니라 어떤 이론이나 일반화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눈에 보이는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이제 개념화시키기 때문에 형식적 사고에 속하죠. 그래서 이 기술과 설명과 관련된 차이점 좀 파악을 해두시고, 그 구체적인 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색책에 있어요. 남색책에. 그래서 남색책에 있는 내용들 파악해 두세요. 자, 할렘인데 이 할렘은 이제 그 이론이 두 가지가 있죠. 역사학은 수학과 과학과 같은 가설적 영역적 사고다.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중학교에 나타났다고 했죠. 그래서 보통 연령 지체 그걸 주장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연령 지체 부분도 좀 개념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할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헌한 건 뭐냐면 종전의 어떤 역사적 그 사고력을 얘기할 때 뭐 철학적이고 이런 측면만 강조했는데 실험 연구적 방법을 도입했다. 이런 데 의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마 163번을 볼게요. 자, 영역 중립 이론 비판 볼게요. 이것도 한 3문제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그 앞에 언급한 피아제 할렘 그 필 모델을 비판하게 나타난 거죠. 크게 이제 소극적 비판하고 근원적 비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소극적 비판이라는 건 뭐냐? 자, 연령의 발달 단계는 존재해요. 그 피아제 이론을 받아들이지만 그 역사적 사고가 가설 영역적 사고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소극적 비판이고요. 그 다음에 근원적 비판은 아예 피아제 발달 단계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1번이 아니라 2번이에요. 근원적 부정 내용.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뭐와 관련됐냐면 인징적 사고 하는 것들 제시했죠. 그래서 부수나 이런 데의 인징적 사고 이 부분 뒤에 있으니까 좀 더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아제 이론은 발달 단계보다는 그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를 많이 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에서 이제 보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이간의 그 이항 대비적 방식이죠. 네, 그래서 내러티브를 이제 바탕으로 한 이항 대비적 방식인데, 그 이항 대비적 방식이 그 공인형 기출 문제에 나왔어요. 뭐와 관련돼서 나왔죠? 단군 신화. 이 단군 신화를 이제 설명할 때 애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학대 접근법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자, 이 지역학대 접근법은 뭐와 관련된 거죠? 환경학대법이에요. 그래서 영역 고유인지론에서 이 환경학대법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봐요. 그래서 이 비판 내용 그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2년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마 164번 넘어갈게요. 자, 거기에 보니 인징적 사고가 있어요. 인징적 사고는 그 영역 고유인지론자들이 그 역사는 가설 영역적 사고가 아니라 그 인징적 사고다 해서 제시한 건데, 원래 인징적 사고라는 것은 그 역사교육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자연과학자들이 처음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과학자였던 퍼스의 가설적 추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발전되었고 그 인징적 사고가 됐는데, 자, 역사교육에서 이제 인징적 사고를 주장했던 사람이 두 명이죠. 피셔하고 부스예요. 그래서 피스는 이제 인징적 사고를 이제 개념이라는 걸 정의해냈죠. 그래서 자료를 토대로 그 다음에 가설을 만들고 가설에 비춰서 자료에 비춰서 논리적으로 사고가 모순이 없는 사고, 이걸 인징적 사고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추리를 이제 세 가지로 나눴죠. 영역적 사고, 기납적 사고, 가설적 추론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인징적 사고와 관련된 것들은 기납적 사고하고 가설적 추론이죠.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스는 필스의 개념, 그 앞에 언급한 피셔의 개념을 더 발전시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뭐 잃어버린 세계와 상상적 신뢰를 구축해서 관련 사건을 어떤 공통된 중심으로 명백히 관련있는 상상적 망을 연결하는 게 인징적 사고다. 그래서 이게 파란책에 있는 내용인데 04년 기출에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 사건은 어떤 공통된 중심으로 명백히 관련있는 상상적 망을 연결하는 거 줄을 쳐놓고 이게 뭐냐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인징적 사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 또 아니면 그 부스가 이제 나중에 나오면 인징적 사고를 어떻게 정의되는지 한 줄 이내로 쓰시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요걸 이제 쭉 쓰시면 돼요. 암기해서. 그럼 여기에서 잃어버린 세계는 뭘까? 잃어버린 세계. 이건 일종의 은유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공식적인 역사
기록에서는 인간의 내면이나 감정이 믿은 것들은 없어.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 어떤 객관적 상황들만 기술돼 있지, 이 행위 주체자의 어떤 그 사고, 그 내면의 이런 사고방식, 이유, 이런 것들은 적혀놓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상상력을 통해서 할 수 있죠. 감정이입이나 그 다음에 이런 구조 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역사상에 기록되어 있지만 있을 집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유나 동기 이런 것들을 뭐냐면 잃어버린 세계라고 이제 하죠.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감정이입이나 이런 구조적 상상을 통해 가설적 추론을 만든 다음에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이제 쓰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부수는 그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신원 관찰했다. 그래갖고 할렘처럼 그 뭐냐면 신원 관찰을 통해서 인증적 사고를 증명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어떤 여러 가지 자료를 주고 그 자료를 조합하는 걸 보고 구체적 분류와 이제 추상적 분류 나눠서 애들을 이제 보고 인증적 사고를 증명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부수 같은 경우에 1단계 구체적 분류와 2단계 추상적 분류 이렇게 해놓고 인증적 사고를 2단계 다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 분류를 하거나 그 다음에 추상적 분류하는 다 인증적 사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차이점이 나타난 것은 뭐 때문이냐, 교사의 교수학습 방법 때문에 이런 그 차이점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기술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성주의 넘어갈게요. 구성주의. 이 구성주의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죠. 예. 그리고 7차 교육 과정에서도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성주의는 교수학습 방법이 아니라 일종의 인식론이죠. 지식의 형성 과정이나 이런 것들 밝혀놓는 건데, 자, 구성주의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공육력 기출문제 구성주의 그 이론의 두 가지가 뭐냐, 피아제의 개인적 구성주의와 비고츠피의 그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게 있어요. 교육학 시간 다 배웠죠? 예. 저도 이제 피아제 개인적 구성주의 같은 경우에는 영역 고유 그 영역 중립이론에서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고츠피의 사회적 구성주의는 영역 고유인지론에서 강조하죠. 예. 그래서 앞에는 영일론, 앞에는 뒤에는 영고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어서. 근데 이제 이거는 도식화 시킨 거지, 실질적으로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탄력적으로 해서 다 수용해요. 예. 그래서 이제 파란 책에 주로 그 구성주의가 나와 있거든요. 파란 책은 그 비고츠피 이론하고 그 다음에 그 피아제 이론을 다 수용을 해갖고 적어 놓은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볼 게 이제 그 구성주의가 역사학에서 어떤 그 역할을 하냐.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역사학이라는 자체가 일종의 뭐예요? 암기 과목이 아니라 뭐냐면 학습자들이 이 사를 보고 분석, 비판하면서 새로운 지식들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다. 그래갖고 이제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답이 열려져 있고 해석이 열려져 있다. 이런 것들을 인식시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내러티브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 거야. 이 내러티브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에게 이제 쉽게 역사를 접근할 수 있는 그 길이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내러티브는 그 안에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뭐가 많아요? 선행 개념 안에 5개념들이 많아. 그래서 이 5개념들을 이 구성주의를 통해서 곤쳐줄 수 있죠. 그래서 뭘 집어넣는 거죠? 맥락. 그래서 예전에 맥락 물어봤죠. 그래서 맥락은 사건의 주제, 배경, 연대 개간 등등을 시대적 상황들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맥락적 감정이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 맥락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피아제 이론 중에 그 동화 조절 평형이 있죠. 그 중에 제일 맥락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딜까요? 조절이죠, 조절. 조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특징도 있고, 그 다음 구성주의에 또 관련된 내용이 좀 시험 문제 나온 게 뭐냐면, 구성주의 하면 무슨 평가가 관련돼 있죠? 지식의 결과가 아니라 지식의 과정이니까 수행평가가 관련돼 있죠.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수행평가와 관련된 문제들이 좀 구성주의하고 연관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앞에 내러티브의 장단점 있죠? 이것도 외워두세요. 양날의 칼이라고. 그래서 이제 정보를 조직하고 상상과 감정을 고취시키는 데 필요하지만 공상적 이야기를 꾸미거나 관련되지 않는 부분들을 홍용해 5개념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5개념과 왜곡을 어떻게 이제 수정할 수 있죠? 아까 얘기했죠? 맥락을 강조해서 수정할 수 있죠.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판타지물이 아니라 증거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증거를. 객관적 팩트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러티브 부분을 볼게요. 내러티브도 여기 저 보시면 알겠지만 자주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내러티브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객관식 기출 문제 때는 이 내러티브 부분이 좀 많이 나왔는데, 내러티브는 이제 뭐 파란책, 남색책 내용도 있지만 갈색책 내용이 좀 자세히 돼 있어요. 근데 뭐 요즘에 이제 나오는 추세를 보면 갈색책까지는 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로 그 파란책이나 남색책에 있는 내용 정도만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내러티브의 특징을 보면요. 내러티브는 이야기, 전기, 자서전, 정통적인 어떤 역사 소수 같은 논피션으로서 시간적, 인가적 요소를 포함한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인가라는 의미는 과학적인 인과관계 아니죠. 예, 과학적 인과관계라는 것은 그 원인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내러티브는 상당히 원인이 다양하죠. 그래서 이게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과성이라는 자체에서 주의할 것은 내러티브는 인과관계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인과관계는 보조적인 거야. 보조적인 거야. 뭐가 중요해요? 원인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형상과 그 형상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죠.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자, 그래서 있고, 내러티브라는 것은 개별적인 사실이 하나하나 떨어져 있지만 그 개별적인 사실을 하나 엮어주는 어떤 그 유의미한 연속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갈색책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나일강, 피라미드, 그 다음에 나일강 범람, 그 다음에 왕릉의 계곡, 사자에서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인 사실이 쭉 나열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밑바닥이 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집트 문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중심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일련의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내러티브의 그 주체, 하자, 말하는 사람들은 되게 이제 설명적 테스트와 비교해봐서 나왔는데, 설명적 테스트는 뭐죠? 시점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마치 자기가 신이 모두 된 것처럼 다 아는 건데, 내러티브는 물론 전지적 작가 시점도 있지만 주로 뭐냐면 자기들 드러내는 1인칭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1인칭이 많기 때문에 그 설명적 테스트처럼 그대로 하자의 권위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하자를 드러냄으로써 많은 비판과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내러티브 테스트하고 설명적 테스트의 차이점이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내러티브 서술은 인간의 의도, 행위를 강조하지만 설명 방식은 구조를 강조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죠. 그래서 예를 든 게 브라운이 돌을 던져 유리창이 깨졌다. 그 다음에 구조적인 유리가 약하기 때문에 유리창이 깨졌다. 두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내러티브에서는 누가 주체가 되는 거야? 브라운이 주체하죠. 그래서 브라운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돌을 던져 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에 반해 구조는 누가 주체예요? 유리가 약하다는 거죠. 원인과 어떤 구조가 주체가 되는 거죠. 여기에는 브라운이라는 얘는 빠져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점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러티브의 장점과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도 파악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러티브는 대본 지식, 스키마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아동들에게 문화적으로 친숙할 뿐만 아니라 그 역사를 흔히 사용하는 수단이고, 그 다음에 역사학습의 고유한 개념인 다들 시대, 장소, 사람들의 이해를 가능하고, 그 다음 전후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근데 이때 인과관계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하는 인과관계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인간의 어떤 내면,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죠. 자, 근데 문제점은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하이트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했던데, 하이트는 이제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그 내러티브를 이 사람도 강조해요. 근데 이 사람이 강조하는 내러티브는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적 내러티브 아니에요. 무슨 내러티브죠? 역사학이 문화라는 문학이라는 문학적 내러티브야. 그리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텍스트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 내러티브를 이제 비판하면서 이 내러티브는 특정 문화의 집단에 따라서 사건을 서술하고는 욕구에서 비롯된 거다. 그럴 때는 합법성과 정당성의 권위는 부합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우리가 영화 300 보면 항상 그 페르시아는 나쁜 놈으로 적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 스파르타는 좋은 놈으로 적혀 있죠.
내러티브 구조상. 그 모든 역사학에서는 역사 소수는 항상 승자는 뭐예요? 좋은 놈이야. 그리고 패자는 나쁜 놈이죠. 그래서 승자는 그걸 그 세상을 통일할 수 있고 그걸 이제 이길 수 있는, 패자를 이길 수 있는 요인들이 다 있어. 근데 이거는 그 승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승자가 원래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승자가 나중에 승리하고 나서 그렇게 기록을 한 거지. 그걸 통해서 뭐야? 자신이 정권을 차지한 거나 왕조를 통일한 것들을 뭐야?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내러티브는 시작, 중간, 끝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살다 보면 알겠지만 세상에 이제 시작, 중간, 끝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건 영화나 드라마 속에 있는 거예요. 예. 항상 세상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원하면 좋게 보거나 정당성 있는 인물의 어떤 것들을 좀 더 잘 되길 바라는 어떤 도덕성, 정당화 이런 것들이 같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역사 세 번째는 뭐냐면 저자의 역사 해석이나 관점이나 정확성 문제는 제기하는 대신에 잘 꾸며진 이야기를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다.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의적 진실성의 부과라고 하죠. 예전에 한번 공원년 기출 예문에 나왔던 것인데, 자의적 진실성 부과는 뭐냐면 내러티브라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죠. 근데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양면에, 동전 양면이 있어. 왜냐면 이 사람이 우리가 진짜 신뢰스러운 인물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짓말 쳐도 뭐야? 그때 믿어버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MB라든지 그 다음에 누구야, 박근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 인물이 말하면 뭐예요? 다 안 믿죠. 예, 다 무조건 비판하잖아. 그 사람이 팩트를 말을 한다 해도. 그래서 이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자의적 진실성의 부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미은에 보면 이제 과거 사건의 중요성, 역사의 설명 과정, 이르고 의미들을 이제 드러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상력과 감정의 구조를 해가지고 잘못하면 정확하지 않는 개념과 공상을 역사 속 사실과 혼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구성주에서 뭘 강조하는 거야? 맥락을 강조하는 거야, 맥락. 이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마지막에 볼 게 이제 뭐냐면 개념과 일반화를 활용해서 논리적 역사 설명의 방식으로 학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갖고 내러티브는 재미있는데 이걸 개화시키고 그다음에 구조화시키는 어려워.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설명적 테스트죠. 그래서 딱딱 떠내잖아,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구조화시키기는 설명적 테스트가 맞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알려주려면 이 설명적 테스트가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러티브를 보는 관점이 예전에 한 문제 나왔죠. 요거는 이제 어디와 관련된 거냐면 갈색 책에 있는 내용이야. 근데 뭐 요즘에는 이제 책에 갈색 책이 없긴 없는데, 저희 갈색 책에 보면 내러티브에 대한 관련된 논문이 3편 실려 있어요. 그걸 이제 제가 다 조사를 해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이제 구조화 시켰어. 그래서 보통 내러티브가 두 가지가 있죠. 내러티브와 문학적 내러티브와 역사적 내러티브가 있어요. 자, 문학적 내러티브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누구예요? 하이트죠. 하이트는 텍스트론에 영향을 받았고 문학이 곧 뭐가 되는 거야? 역사야. 그러니까 역사라는 거는 역사적 팩트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작가의 상상력의 구성물이에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이 문학적 내러티브죠. 근데 역사적 내러티브는 뭐냐? 그 언어라는 것이 허구성이 있다는 것 좀 이해는 해. 그렇지만 언어 안에서 또 뭐가 있어요? 일마다 역사적 사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역사적 사실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뭐다? 구성돼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잠깐, 역사 사실을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발견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과거인들의 어떤 의미나 이런 걸 찾아서 제시하는데 강조된다. 그래서 역사적 내러티브하고 문학적 내러티브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내러티브라도. 그걸 좀 비교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교사의 역사인식과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역사인식을 뭘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교수학습 방법의 차이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이제 갈색 책에 있고, 갈색 책에는 딱 한두 줄 나와 있어요. 자세한 검은 책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보면요. 교사는 이제 교사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했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방과후 3번인데, 자,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팩트를 강조하는 그 역사 교사죠. 자, 팩트를 강조하는 역사 교사는 어떤 식으로 역사 학습을 할까요? 교수 학습 방법. 문답, 비교, 유추, 연상을 하죠.
주로 강의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과적 이해를 하는 것은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교사들은 어떤 식으로 수업하죠? 교사의 체계적 설명이나 특히 사료학습을 통한 탐구식 수업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역사 유형 같은 경우에 뭐냐? 자, 역사는 제일 중요한 게 인간의 내면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법칙이라든지 팩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자의 의도와 동기 같은 내면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 교사는 어떻게 추체험이나 감정이입을 동원해가지고 그 교사학습 방법도 극학습, 역할극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교사는 뭐냐면 역사적 평가를 강조하는 거야. 이게 역사 판단력이 개입되는 건데 역사적 평가를 이제 그 강조하는 그 교사는 가치 판단을 전제로 해갖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주관성.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가 논쟁형 수업이 맞겠죠? 그래서 논쟁형 토론, 그다음 토의형, 토론학습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따라서 달라진다. 요번에도 기출 관련돼서 나왔어요. 역할극 있죠, 역할극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역할극을 할 때 역할극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거는 역사를 평가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역사를 평가적으로 강조하는 그 교사의 경우 역할극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죠. 뭐 모의 재판 같은 것들, 역사 판단력 관련돼서 나올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요거와 관련돼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역사 연구 방법과 현장 연구를 볼게요. 자, 역사 연구 방법의 현장 연구는 이제 크게 경험적 탐구, 해석적 탐구, 비판적 탐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 뭐냐면 현장 연구예요. 현장 연구. 이 현장 연구의 주체는 누구예요? 일선 교사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현장 연구의 의미는 그 학교나 교실에서 일어난 일상적 활동을 대한 연구로서 이것이 이제 이론과 실존이 결합돼 있어. 순환적이야. 그래서 자기가 어떤 가설을 세우고 했다 해도 현장에서 맞지 않으면 뭐예요? 계속 개선이 된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뭐 그 각이고나 이런 학교에서 이제 있었던 교사가 저쪽 신학교에 갔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가르치는 방법이 통하겠어, 안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죠. 그럼 어떻게? 애들을 곤쳐야 돼요? 나를 곤쳐야 돼요? 교사를. 애들을 곤치기 힘들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럼 자기를 곤쳐야 돼. 그래서 예전에는 뭐 역사를 가르칠 때는 막 아주 체계적이고 어렵게 가르치는데 저쪽 이제 그 시석고 이런 애들은 역사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은 뭐 역사에 흥미를 느끼주게 하는 거죠. 기대치를 낮추고 뭘 틀어줘야 돼요. 동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그 활동적인 것들을 보여줘야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현장 연구의 의미고요. 그래서 현장 연구는 그 지속적이고 이렇게 순환적인 계속 반성적인 과정을 겪게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거기에 이제 뒤에 넘어가면 표에 보면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의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의 차이점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래서 양적 방법은 주로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통계, 실험, 무작위, 샘플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적 방법은 고유한 특징을 파악하고 참여 관찰이나 면접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자, 양적 연구 방법의 구체적인 연구 방법론으로서 보면 자, 실증주의 연구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과학적 연구, 행동주의 연구, 실험 연구 등등 있죠. 근데 질적 연구 방법에서 이제 좀 보면 탈실증주의 연구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학적 방법이 있고, 자연주의적 연구 방법이 있어요. 이게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게 자연주의 연구 방법인데, 자연주의 하면 딱 말려 듣기는 딱 어디 방법에 속해요? 양적 방법에 속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자연이라는 건 그 뭐냐면 레이첼의 의미의 자연이 아니야. 이때 자연은 자연스럽게 자연이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당시 참여자가 그 거기 관찰 대상에 들어가서 어떤 면접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자연주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양적 방법론과 생각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 이거고요. 그래서 이제 질적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교육 영상을 상인한 관점과 의도를 가진 인간상의 상호 행위를 보고, 그리고 연구 판단에 따른 참여 관찰과 면접 조사 방법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보면 교수학습 이론과 관련된 거야. 네. 여기 이제 이 테마까지 교수학습 이론인데, 교수학습 이론은 주로 어떤 책을 봐야 될까요? 파란 책을도 있고, 주로 남색 책 있죠. 남색 책을 기본으로 해서 빠져있는 것들은 파란 책을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169번부터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요거는 이제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교육 목적부터 해서 내용 조직, 그 다음에 그 교수학습 평가, 뭐 그 교수학습 모형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하는 것이 그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된 건데, 이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된 역사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그 녹색 책을 보셔야 돼요. 녹색 책. 주 테스트는 녹색 책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뭘 플러스 시키냐면 파란 책을 플러스 시켜야 되겠죠. 네,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먼저 이제 볼 게 뭐냐면 역사 교육의 목적이죠. 목적. 또는 역사 교육의 가치인데, 역사 교육 목적과 가치는 상위 목적이야. 상위 목적. 목표가 그 밑인 거죠. 그래서 이제 목적을 이제 보면 거기 이제 녹색 책이나 파란 책에 보면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교황의 역사를 강조할 경우에, 그다음 민족 공동체 역사를 강조할 경우에, 교훈의 역사를 강조할 경우에 등등이 있는데, 기출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두 가지를 좀 보시면 돼요. 저도 이제 그 교훈의 역사와 그다음에 민족 공동체 역사의식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교훈의 역사라는 건 뭐 동서양이 다 포함돼 가지고 포괄돼서 예전부터 역사학이 추구하는 방식이야. 그래갖고 이제 역사를 배워서 인류의 집단적 경험을 활용해서 현재를 반성하고, 그다음 현재 미래의 활동과 생활을 도움을 주는 도덕적 교육성, 교육의 어떤 유용성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자치통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전에 하면 그 시험 문제 나온 헤로도토스 있죠? 네, 역사, 펠로폰네소 전쟁사, 다 이런 것도 교훈적 가치관에 입각한 거죠. 자, 근데 문제점이 좀 되게 많아요. 일단 역사라는 것은 개별적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야. 물론 이제 녹색 책에는 그에 대한 또 반론이 있어요. 비슷한 상황과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를 너무 가치 판단만 강조할 경우에는 이게 역사하고 윤리하고 구별이 안 돼. 학문적 정체성이 모호해져.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역사를 치자양분으로만 인식해서 주로 지배층 위주의 역사만 강조한다. 그게 보면 이제 예를 들어 자치통감 같은 통감료 있죠? 이 통감료는 이제 주로 왕이나 사대부들 읽고 그 정치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역사를. 그래서 이제 지배층의 역사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떤 것들을 이제 주로 역사학에 포함시키겠어요? 지배층들의 역사를 하죠. 그 역사의 대중화를 어렵게 만든다. 이때 대중화라는 표현은 제가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썼는데, 그 역사 연구를 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 연구의 대상들 주로 어디에만 한정됐다는 거야. 지배층. 그래서 많은 민중들의 그 역사는 소외된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최근에 그거에 대해 반론이 있어요. 최근에 역사학에서는 치자양문학 견해에서 보나서 소외됐던 사람들의 어떤 다양한 모습들을 역사학의 이제 연구 대상 삼는다라는 반론이 있죠. 녹색 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민족 공동체 역사. 그리고 이제 이거는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이고, 녹색 책에선 문화유산의 정승의 역사. 이렇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민족 공동체 역사의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용한 점이 민족적 동질감을 가지거나 민족적 자부심과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그래서 민족주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근데 부정적 면이 되게 많죠.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너무 그 민족주의 역사학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혼인이, 난가정신이, 어린이, 시민이 뭐 이런 것도 강조하잖아요. 다 어떤 거예요? 정신만 강조해. 강념적인 역사관이죠. 이 간접적 역사관이라는 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변화의 원인이나 동력, 사회적 구조조들 문제를 경시해야 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자기 민족을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수치스러운 역사는 도외시하거나, 그 다음에 국수주의에 빠질 수 있고, 너무 실용적인 과거에 강조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걸 사회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일본의 뭐 한국사관이나 중국의 동북공정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경우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민족의 역사, 공동체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체성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주관적이야. 이거 예매모호해. 다른 민족에도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민족은 평안을 사랑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걸 솔직히 이제 고대다 보면 막 침략 행위가 있거든요. 뭐 강개토대왕의 팽창, 그것도 다 남의 민족을 다 침략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일본 애들이 쓴 이제 뭐냐면 하룻밤 일본사를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제 위지동지전에 있는 외전에 있는 일본인들의 모습을 보고 원래 일본인들은 참 순박하고 뭐냐 착하더라. 지금의 일본인 모습들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술돼 있어요. 읽으신 분들 보면 알겠지만 그 말에 우리가 이거 동의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 동의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주관적인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뭐냐면 우리가 뭐 역사를 배워서 민족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하다. 근데 이에 대해서 녹색 책에서는 또 연구를 통해서 나름대로 합의는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또 반론으로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 자, 그 다음에 171번을 보자. 콜단 파인즈의 목표 분류 보자.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건 목적과 가치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 목적과 가치를 구체 학습을 통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걸 목표라고 하죠.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콜단 파인즈 목표 분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뭘 바탕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 볼륨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학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나오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 목표에서는 학습 목표가 나와요. 학습 목표는 이제 그 파란책의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파란책의 녹사책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그 학습 목표를 쓰는 문제가 나. 근데 이거는 이론적으로 말로 배우는 건 안 돼. 말로. 그 애워갖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지도안이 주어지고 나서 그 지도안을 보고 적용해갖고 써야 돼요. 주로 예전에 그런 식으로 문제 나왔어요. 그럼 콜단 파인즈 목표 분류는 이제 그 크게 역사학의 이제 큰 4개 주제로 나누죠. 역사학의 태도, 교과의 특성, 그 다음에 기능과 능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습의 교육적 결과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는 또 이제 소연역으로 이제 역사학습의 태도는 주의, 반응, 상상, 불륜의 요소에 다 있죠. 정의적 요소에. 자, 그 다음에 교과의 특성 갖고 자료의 특성, 절차의 조직, 결과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교과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역사학에서 주로 보이는 교과의 특성이죠. 그 다음에 기능과 능력은 이제 역사학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 겸용할 수 있는 부분이야. 예. 그래갖고 용어 획득, 참고 능력, 기억, 이해, 번역, 분석, 외삽, 조합, 판단과 평가, 전달 능력이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좀 더 역사학에 가까운 것은 뭐냐면 외삽이죠. 예. 외삽은 삽입, 보관이라고 하죠. 증거가 빠졌을 때 상상을 통해서 메꾸는 거죠. 그래서 주로 역사학이나 천문학에서 많이 사용하죠. 천문학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좀 빈곤하잖아요. 예, 다 블랙홀이라는 존재,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상상력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학습의 교육적 결과 같은 경우에는 역사학의 궁극적 목표가, 올바른 역사 인식, 그 다음에 합리적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배양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하부 논리로서 통찰 가치에 대한 지식, 합리적 판단, 요게 이제 있는데, 요거 구성 요소 좀 기억을 해주세요. 통찰, 가치에 대한 시, 합리적 판단.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정의적 영역과 인지 영역을 한번 나눠보면, 자, 일단은 정의적 영역은 어디와 어디일까요? 역사학습의 태도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 학습의 교육적 결과까지가 정의적, 요소고, 인지적 요소는 기능과 능력과, 그 다음에 교과의 특성이 인지적 특성, 즉 인지적 능력이죠. 요런 것들. 해도 있는데, 아마 이제 저기 이제 그 주관식 문제에서는 안 나올 것 같아. 왜냐면 이거 나온 문제들 보면 다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객관식 요건 맞는데, 주관식 요건 좀 약간 적용하기 좀 힘들어. 그 부분이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안 나왔어요. 11년 다 93년, 94, 96년 다 객관식용이야. 그래서 주관식용은 좀 안 나온다, 이 부분이.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학습 목표와 목표를 명세하죠. 그래서 이제 학습 목표에서 쭉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 학습 목표 기술할 때, 좀 행동주의 그 교육학에서는 학습 목표를 구성하는 그 기술 요정이 있죠? 이거 교육학 시간 다 배웠을 거야. 자, 내용과 플러스 행동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행위동사 쓸 때는, 일반적 행위동사가 아니라 관찰 가능한 명시적 행위동사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과 결과 중에 어디 써야 돼요? 도달점이 명시한, 결과를 써야 돼요. 가정을 쓰면 안 되죠. 그리고 학생 중심이, 교사 중심이 아니라 학생 중심 쓰고, 요게 맞춰서 이제 교육 목표를 쓰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교육 목표를 행위동사를 쓸 때, 보통 이제
기술한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뭐냐면 명시적 행위 동사를 쓰거든요.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교육 목표 상세하라고 해요. 예. 그래서 교육 목표 상세가 어떤 이점이 있는가? 이게 파란 책에 있는데, 자, 교사 측면, 학생 측면, 평가 측면, 이거 외워두셔야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평가 측면이야. 평가 측면. 그래서 교사 측면에서는 내용과 행동을 분명히 파악해서 수업을 체계적으로 조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생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보다 명확히 알므로써 학습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평가는 평가 문항을 작성해서 타당도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뭐 학습 목표 쓰라고 하면 그 보통 행동주의 심리학에 입각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단서가 있죠. 이렇게 그냥 학습 목표 쓰라고 하면, 근데 단서식으로 나온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갖고 지식 이해 측면 써라. 그 다음에 기능 측면 써라. 그 다음에 가치 태도의 측면 써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역법 그 행동 목표를 쓰라고 할 때는 좀 달라. 앞에 이제 언급했던 것은 행동주의 심리학이고, 이 영역별 행동 목표 분류는 어디와 관련되냐면 교육과 인지주의 심리학과 관련돼요. 인지주의 심리학은 뭐예요? 학생의 내적인 것들을 강조하죠. 인지 작용들. 그래갖고 이제 지식 이해, 여기에서 기능, 가치, 태도 이렇게 있는데, 다행히도 지금까지 나온 게 한 3번 정도 되거든요. 영역별 학습 목표가. 근데 어느 측면만 물어봤냐면 지식 이해 측면만 물어봤어요. 네. 기능이나 가치, 태도는 물어보지 않고 지식 이해 측면을 강조했죠. 그래서 역사의 기본 사실이나 개념, 일반화 이걸 기억하고 이해하는데 있다는 거. 그래서 지식 이해 측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여기는 뭐 행위동사를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명시적 행위동사 써도 되고 일반적 행위동사 써도 되는데, 저희 보통 이제 채점 기준이라든지 예전에 나왔던 이제 근거들 기출 지문들 보면 되게 꼭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해한다는 말이 있어. 그래서 이해한다는 말 쓰면 좀 그래도 안전빵이에요. 네, 그래서 그 행위동사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이해한다가 채점 기준이 있다는 거. 그 예전에 이제 그 관련된 병자 호란에 관련된 문제 나올 때도 그 관련된 이제 그 답안이 지도서에 있었거든요. 그 지도서에도 이제 이해한다는 말이 그 행위동사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빵은 이해다 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뭐 기능과 가치 태도는 지금까지 한 문제도 안 나왔어. 앞으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 자, 그 다음에 개념을 보죠. 자, 역사교육의 요소로서 이제 그 녹색책에 4가지가 있죠. 개념, 일반화, 이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래서 사실하고 이론은 안 나오고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개념, 일반화 이렇게 나와요. 먼저 살펴볼 개념인데, 개념은 교수학습 방법에 어디와 연결되죠? 개념학습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개념학습하고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개념의 정의를 보면 어떤 공통된 속성을 지닌 일군의 사문이나 행동을 집약한 말로써 보통 한 단어로 표현되는 일반적 아이디어나 정신상을 개념이라고 하고요. 거기 이제 개념은 요거 자주 나오는데 2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내포적 측면과 외적 측면을 강조해요. 그래서 내포적 측면은 개념의 의미를, 속성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외적 측면은 개념의 의미를, 사회를 강조하죠. 자, 예를 들면 그 귀족은 사회적 특권을 가지고 있는 상류 신분 또는 계급이다. 이렇게 규정지면 뭘 규정지는? 속성을 강조한 거죠. 그러면 이건 뭐야? 내포적 측면이야. 근데 귀족은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같은 사회를 열거하잖아요. 이거는 외적 측면이죠. 2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 항상 물어봐. 그러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개념의 효율성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정보를 일정한 범주에 묶어서 책임을 의미 있게 이해할 수 있고, 잡다한 경험 전체를 관심을 모으지 않고도 이해 가능하고, 같은 속성을 가진 사실을 반복적으로 하여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개별적인 역사적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여러 역사적 사항에 대한 이해와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대수형을 단순화시켜가지고 사회 문제를 쉽게 다룰 수 있는 통찰력을 제시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단점 꼭 기억을 해두시죠. 개념을 너무 강조할 경우는 문제점이 있어. 일단 역사학이라는 건 역사적 팩트를 아는 거죠. 사실을 아는 거지 개념을 아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개념을 왜 사용하겠어요? 개념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일종의 수단이죠. 근데 너무 이제 개념만 강조하다 보면 사실보다는 개념과 일반화를 목적시할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과거 개별 사실 고유한 특성과 의미를 구명을 못한다. 왜냐면 개념이라도 이렇게 다 하나 묶더라도 실제 그 개념 안에 이제 구체 사례들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 교과의 중심 개념이 명확치 않고 역사 교육의 개념이 별로 없다는 거. 고유한 개념들이. 왜 그렇게 했어요? 역사가 그 개념들 보면 대부분 어디에도 빌려온 거야? 사회과학에서 많이 빌려와요.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 사회 변동 뭐 이런 것들 다 사회학, 경제학, 인류학 이런 개념들에서 빌려온 거죠. 자, 그래서 단점도 있고 기억을 해두시고요. 일반화를 볼게요. 일반화. 자, 일반화는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그 일반화 어떤 역사 사실이 주어져 있고 그 역사 사실을 일반화시키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반화는 정의가 뭐냐? 두 개 이상의 사건과 현상 사이에 관계에 대한 진수이고 개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진수이다. 요때 이제 주의할 제일 키워드는 뭐예요? 관계죠, 관계. 자,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가 있다는 거는 일반화가 되지 않죠. 그냥 개념에 나열에 불과한 거야. 근데 남자와 여자는 결혼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결혼을 통해서 관계를 지어주잖아.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일반화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요즘 뭐 남자가 결혼하는 것도 있고 여자가 결혼하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일반화를 좀 한번 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조선후기에 뭐 이항법이 보고라든지 그 이항법이 보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도고상인들 출연 그 다음에 이제 시천상의 어떤 그 특권 등등을 쭉 나열되면서 이걸 일반화시켜라. 그러면 뭔가 그 개별적인 사실과 개념수를 하나 관계시켜줘야겠죠. 뭐가 조선후기의 상품화폐 발달, 이런 것은 조선후기의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반영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일반화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이제 일반화시키라고 문제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뭘 찾으세요? 요걸 하나 묶어줄 수 있는 관계를 찾으세요. 관계 개념들을. 그리고 마지막에 관계 개념들 쓰시면 돼요. 그게 일반화 돼버린 거죠. 자, 그럼 일반화의 기능은 뭐냐? 뭐 모델이나 이론을 만드는 데 구실하고 그 다음에 사물에 대한 어떤 통찰을 제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들의 관계나 개별 사실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고 등등등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일반화 종류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두 가지가 있어. 제한된 일반화와 보편적 일반화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범위가 낮은 것은 제한된 일반화. 예를 들어 동학농민운동은 뭐 반제국주의, 반봉고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건 뭐예요? 제한된 일반화죠. 근데 이제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과거의 사실에 대한 역사의 견해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것도 보편적 일반화죠. 역사적 기록이라는 것은 뭐 승자의 기록이다. 이것도 뭐야? 보편적 일반화죠. 예, 이런 것들. 그러면 구체적 사실과 일반화의 개념 관계는 뭐냐? 자, 구체적 사실들은 개념과 원리에 뭘 부여하죠? 정당화를 부여죠. 그리고 이제 그 개념과 원리는 구체적 사실에 뭘 부여해요? 의미를 부여하죠. 그래서 상보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의미 부여, 정당화. 키워드 외워두세요. 가로치고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 예. 자, 그러면 이제 중요성의 기준으로 넘어갈게요. 중요성의 기준. 자, 일단은 이제 목적 있고 그다음 목표를 했어. 그럼 목표에 맞게 역사적 사실들 선정할 필요 있겠죠. 왜냐면 모든 역사적 사실을 다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선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게 중요하냐? 역사적 사실 중에. 이게 중요성의 원리야. 그래서 중요성의 원리는 크게 이제 그 학습자 측면의 원리, 학문적 측면의 원리,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측면의 원리. 크게 세 개의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2차 기출문제 때 학문적 측면, 학습자 측면, 그 다음에 그 사회적 측면 원리를 같이 통시적으로 다 물어봤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거는, 요즘에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제가 이제 전 시간에도 항상 말씀드렸는데, 200자, 300자 넘어가는 식의 문제는 안 나와. 되게 이제 문제 나오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 단어, 한 줄 해봤자 뭐 20자, 30자? 많아봤자? 그 정도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나무를, 그러니까 수벌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나무를 봐야 돼. 나무를. 지엽적이고. 그래서 그래야 학교 갈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학문적 측면의 원리인데, 이 세 가지 측면의 원리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학문적 측면이야. 이거 이제 거의 대부분 여기 나와요. 그 중에 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도구적 중요성과 본의적 중요성.
맨날 물어보는 게 이거야. 그러면 본질적 중요성, 도구적 중요성 어떻게 구분하나? 자, 일단은 본질적 중요성은 너무 이제 추상적이기 때문에 건너뛰고 먼저 제일 중요한 도구적 중요성이에요. 도구적 중요성 구분하고 싶죠? 항상 뒤에 뭐가 있어? 영향이라는 말이 있어. 자, 보시면 프랑스 혁명의 근대 자유주의 민족주의의 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 핵심 키워드는 영향이죠. 4.19 혁명이 한국 민주주의 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 아마 본질적 중요성보다는 도구적 중요성을 쓰라고 나온 게 맞을까요? 그럼 도구적 중요성 써라. 이 사건에 도구적 중요성 써라. 그럼 항상 키워드 뭐가 들어가야 되죠? 영향. 이것만 딱 쓰면 돼요. 예. 자, 뭐 본질적 중요성은 너무 이제 추상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이제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현재의 가치와 과거의 가치도 예전 객관식 기준에 나왔던 건데, 현재적 가치를 너무 강조할 경우에는 실용적 역사가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그 현재의 목적에 따라서 역사를 선택을 하고 해석을 할 수 있다. 이 역사의 왜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대표적인 게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든지 일본의 한국사관이나 이런 것도 있고, 과거의 가치를 너무 강조할 경우에는 지금 그 과거인들의 어떤 삶만 연구하지 지금 현대인들의 의미 있는 통찰력을 제고할 수 없다. 그래서 과거의 가치와 현재의 가치를 강조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거 꼭 외워두시고요. 보스트의 중요성 기준은 건너뛰고, 자, 학습자 측면의 원리는 이제 삐아제 연령 발달 단계하고 학생 흥미답게 이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의 반영의 한계,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잠깐 뒤에 넘어가서 이제 294페이지 보면, 그 삐아제의 이제 이론에 대한 비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습 측면의 원리에서 삐아제 연령 발달 단계와 그다음에 흥미 발달 단계 구성해서 있는데, 그 럼번이 이번에 반영의 한계는 지금 현재 교육과정상 두 가지 요소가 어떻게 반영되는데 이런 것들 한계가 있는 걸 기술한 거고요. 요 세 번째는 뭐예요? 발달 심리학 자체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은, 디귿 발달 심리학을 비판하는 거죠. 이거는 어느 측면? 영역 고유인지론자들이 영역 중립인지론을 비판하는 내용들이에요. 나머지 3번에 있는 내용들은. 그래서 좀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측면 원리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사 교육의 내용에 이제 시대적 사회적 요구가 많이 반영돼. 특히 이제 민족주의 요구,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예를 들어 갖고 뭐 4차 산업혁명 같은 것들을 이제 또 반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정치 이념, 그 정권의 어떤 그 의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죠.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냐?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고 있는데 반영할 때 뭐예요? 역사의 본질적인 측면을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반영할 수 있다. 역사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에서 내재적 가치를 모순되지 않는 방향에서 일부 수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측면을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6번을 넘어갈게요. 자, 그럼 내용 성정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용 조직을 해야 되겠죠. 내용 조직을. 내용 조직은 이제 세 가지 분류 나눠있어요. 먼저 국가 수준의 내용 조직 있죠? 국가 수준의 내용 조직은 어디에 명시돼 있어요? 교육과정에 명시돼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상위 내용 조직이에요. 상위 내용 조직. 그 다음에 교육과 수준 내용 조직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내용 조직은 뭐야? 교과서 내용 조직이죠. 네. 그 다음에 그 뭐냐면 이제 그 교사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수업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로 참조해갖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내용 조직을 하잖아요. 이것을 이제 그 뭐냐면 교수 학습 내용 조직, 그러니까 그 학습 교사 수업 내용 조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국가 수준의 내용 조직, 그다음 교과서 내용 조직, 수업 내용 조직 이렇게 이제 세 분류 나눠볼 수 있다. 이 녹색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국가 수준의 내용 조직을 먼저 볼게요. 자, 국가 수준의 내용 조직은 이제 특징은 교수 요목의 기본적인 조직 유형이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7차 교육과정 내용뿐만 아니라 활용자료와 학습활동도 같이 제시하고 있다. 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수준 내용 조직 원칙이 있죠.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이 있죠. 요거 꼭 외워두세요.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 예전엔 계열성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 그래서 계열성은 내용이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거,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거서 가까운 먼 곳으로, 그 다음에 부분의 전체로 했고, 특히 이제 그 역사학의 내용 조직 중에
두 가지 내용 조직 있죠. 환경학대법하고 나선인 교육과정. 그 중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은 어디냐면 나선인 교육과정 보다는 환경학법이 나와요. 나선인 교육과정 일반사에서 강조하는 거고, 그래서 환경학대법 나오면 항상 이제 두 가지 문제를 물어봐요. 교육과정에서 환경학대법이 몇 학년에 뭐 어떻게 적용됐고, 그런 거는 이런 거는 초등학교 때 뭐 생활사, 뭐 정치사, 중학교 때, 그 다음에 뭐 고등학교는 사회구조사,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거나, 두 번째는 환경학대법에 대해서 영역 고유인지나 비판하는 내용들이 있죠. 이런 것도 물어봐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2년 전인가요? 뭘 물어봤죠? 통합성을 물어봤죠. 통합성. 그래갖고 이 통합성은 이제 그 내용을 상호 연결해서 효과적 학습을 진행을 한 건데, 중학교의 어떤 세계사 교육에 세계지역 정치, 경제를 연결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다. 그래서 이런 통합성 관련된 내용이 이제 한번 물어봤고요. 그 다음 나선형 교육과정이 있긴 있는데, 나선형 교육과정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역사과 단독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일반사회적인 어떤 공통사회적 국가에서 나왔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나선형 교육과정의 원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이 지금 15년 개정 교육과정인가요? 네. 그 15년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뭐냐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지향하는 게 융합형이거든요. 개별 교과가 아니라 융합형이야. 근데 이제 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지금 지속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요번에는 교육과정이 이제 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일사나 지리, 뭐 윤리 교과를 많이 뽑았거든요. 통합사회 때문에. 근데 김상곤이 그걸 그대로 놔두지 않을 것 같아. 지금 뭐 역사과도 지금 내용도 뜯고 꽂힌다고 하죠. 검정교과서도 지금 2년 뒤도 연결돼 있고, 수능체제도 지금 뭐냐면 박근혜하고 또 결별돼갖고 이제 또 바꿔놨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겠어요? 교육과정 건들 것 같아.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이명박 때인가? 이명박이 이제 집권하고 나서 그 전에 이제 노무현 때 만든 교육과정이 있어. 07년 개정 교육과정이. 그래서 그걸 이제 막 2년까지는 막 이게 뭐 마침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11년에 확 뒤집어 엎었죠. 그래서 이제 역사과가 티오가 많아졌다가 11년 개정 교육과정이 나오면서 이명박이 좋아하는 과목이 뭐예요? 영어잖아. 네, 영어 중심어지. 그리고 국영수 중심으로 확 바뀌어 벌써. 그래서 그때 영어 티오가 확 늘어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볼 때 어떻게 또 이게 쓸지 몰라. 학당 못 뜨죠. 이 부분은.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추후에 지켜보는데, 아마 지금은 좀 정신이 없으니까 한 두세 달 뒤에 하면 또 새로운 교육과정이 어떻고 뭐 나올 수도 있어요. 신문지상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환경학대법 있죠? 이거 꼭 외워두세요. 환경학대법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접근 방법으로서 영역 중립인지와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교육과정 지금에 많이 발현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도 예전 시험 문제 나왔는데, 중학교는 정치사,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은 분류사 중심 한국사, 그 다음에 한국 근현대사. 이건 예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조직방구 환경학대법은 여기 고금 상위의식, 뭐 번처의식, 인가의식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고, 비판적 내용도 꼭 외워두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영역 고유인지든지 비판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예전에도 한두 번 나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교과서 내용 조직을 볼게요. 교과서 내용 조직.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이제 교육과정 내용 지식, 그러니까 국가 수준의 내용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교과서 내용 조직을 이제 하는데, 자, 교과서 내용 조직에 이제 예전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내용 구성 유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보면 이제 설명형이 있고, 그다음 학습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야기형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제일 많이 일반적인 형태가 설명형이야. 그래서 개념을 제시하고 그 개념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거꾸로 제시할 수도 있어요. 학습형은 이제 어떤 것들이 내용이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해서 탐구 문제를 이제 제시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역사의 중요한 개념이나 원리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고,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죠. 발견 학습, 그다음에 전이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 이야기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내러티브 형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이야기 형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내용 조직 다음에 수업 내용 조직이 있는데, 요거는 예전에 딱 한 문제 나왔기 때문에 가강 뺐어요. 기출에 좀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178번은 뭐냐면 역사교육 내용 조직이에요. 네. 요거는 거의 해마다 나오진 않는데 2년마다 한 번씩 꼭꼭 나와. 그래서 이 역사교육 내용 조직은 뭐예요, 이거는? 역사를 어떤 순서로 가르칠 것인가.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교육과정에서도 명시되어 있고, 교과서, 그 다음에 이제 교사도 할 수 있죠? 교사도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가르칠 건가 순서를 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공부할 때는 이제 특징, 그 다음에, 뭐냐면 장점, 단점, 유의점. 이렇게 이제 분류해서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없지만 이제 제가 그 기본 강의 편에 그거 표도 만들어갖고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포면 달달 외워가지고 들어가셔도 웬만한 건 다 풀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 연대기적 방법은 뺐어요. 연대기 방법은 이제 뭐 너무 흔하니까 뺐고, 그래서 연대기 방법이 예전에 08년 기출문제 나왔죠. 연대기 방법 특징 뭐예요? 현재의 지점에서 과거로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주로 근현대사를 이제 공부할 때 그 연연대기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이게 이제 08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요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주제 중심 방법인데, 이 주제 중심 방법은 크게 이제 종적 조직이 있고 행정 조직이 있죠. 그래서 종적 조직은 발전개혁법이라고 또 하는데, 주로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는 거고, 행정 조직은 그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주로 이제 그때 그 동시대 어떤 주제를 뽑아가지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산업혁명 이런 것도 이제 행적 조직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뭐 장점과 그 다음에 단점이 있는데 장점, 단점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권적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건데, 문화권은 예전에 이제 제가 강의 시간에 얘기했듯이 뭐와 뭐를 강조해요? 중심문화의 영향을 받은 주변 문화를 강조하죠. 그래서 보편성과 뭘 강조하죠? 특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장점, 단점 보면 뭐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 보편성, 특성을 같이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 문화권 전체를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역사를 거시적으로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문제는 문화권 내 각 민족의 특성을 제대로 뭐냐면 무시할 수 있다. 그건 뭐냐면 그 주변 문화보다는 실제 소수는 어떤 문화가 있죠? 중심 문화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동아시아 문화권, 뭐 동양사 우리 배우잖아요. 동양사, 일본 사국사 안 나오죠. 베트남사. 어디가 나와요? 중국사가 나와요. 그러면 한국의 역사, 일본의 역사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무시될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문화권적인 어떤 방법이 이제 세계사 교과서 내용 조직이 있는데, 문제는 세계사 교육과 그 내용 조직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유럽, 서유럽 문화권이 주로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예요? 중국 문화권. 이렇게 나오죠. 동아시아 문화권. 그래서 나머지는 다 기타사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물론 최근에 이제 뭐냐면 교과서에서는 이제 다양한 문화권으로 이렇게 이제 내용을 조직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대안으로 나온 것이 간지역적 접근 방법이죠. 문화권을 초월해서 문화권과 문화권을 연결시켜주는, 서로 주고받은 영향을 받은 내용 조직 간지역적 접근 방법인데, 최근에 이제 그 교과서 내용 조직들 좀 보면 그 15년 개정 교육과정 보면 다시 옛날로 회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세계 교과서에 있는 오세아니아사, 아프리카사, 뭐 남미사, 드포작 같은 그 역사들은 많이 이제 제거하고,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것들 있죠. 서유럽사하고 중국사 위주로 이제 세계를 재편을 했는데, 또 모르겠어요. 또 이번에 또 교육과정 바꾸면 어떻게 될지. 자, 그 다음에 분야사인데, 분야사는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를 이제 전쟁사를 분류사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쭉 정리하는 것이 분야사죠. 그래서 분야사의 장점과 단점이 있죠. 그래서 장점은 특정 분야에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친밀한 내용을 선택할 수 있고, 시간 개념 반천, 계속성 개념을 파악할 수 있고, 그다음 단점은 특정 분야에만 관심을 집중되기 때문에 전체적 이해가 어렵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절법이 있는데, 분절법은 시대사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대를 찾아가지고 그 주변의 역사를 다 배우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17세기 영국사면 17세기 영국사의 모든 부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생활사 같은 걸 중심인데, 사회사나. 그래서 이제 그 특징은 역사의 한 시기를 택하여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고, 자, 종적인 방법이 아니죠. 이거는 행적인 방법이야. 종적인 방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는 거죠. 행적인 방법은 특정한 공간에 있는 것들을 보는 거야.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장점과 뭐 단점 그 내용 있죠? 그래서 장점은 이제 흥미를 촉진하여 역사적 사실을 생동감 있게 파악하고 뭐 당대 생활사를 관련된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고 탐구학습에 적합하며 이런 것들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분재법은 행적인 방법이 아니라 종적인 방법은 행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은 파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 다음에 그 6번하고 이제 밑에 있는 이제 그 7번 없는데 이제 6번은 뭐와 관련된 주제 중심 방법 중에 주제 토픽과 관련된 부분인데 요건 검은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조용히 안 나오니까 발전 기업 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나오니까 이제 다음 교재 때는 제가 이거 뺄게요. 이게 괜히 여기다 집어넣네. 예. 그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리엔테리즘은 좀 쉬었다 할게요. 그 부분은요.